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서울 광화문은요, 잠시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 일부 지역은 아직도 많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밤새 비 피해 없으셨는지 정말이지 걱정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잠깐 비가 소강 상태이지만 오후부터 다시 장맛비가 쏟아질 거라는 예측도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마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단독으로 확인해본 결과 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사실은 세간의 가장 뜨거운 부부 커플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두 명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두 분이 무슨 연유로 이혼 절차에 밟게 된 것인지 아직은 그 내용이 전부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잠시 후에 저희가 단독으로 확인한 부분 여러분께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송중기, 송혜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크진 않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워낙 세계 커플이었기 때문에 이 뉴스 속보를 여러분께 먼저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배우 송중기 씨가 부인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혜교와 송중기, 송중기와 송혜교 2017년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결혼이 2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송중기 씨 측은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이혼 조정을 원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 속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조간신문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대한민국을 찾았죠.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와 5대 그룹 총수가 삼성의 영빈관이 승지원에서 은밀하게 모여서 뭔가 대화를 나눈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진에서처럼 말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신동빈 회장이 지금 이 사진에서처럼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이 승지원에서 모였습니다. 재계 총수와 다 같이 이렇게 승지원에서 만나는 건 무려 9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빈살만 왕세자는 별도 회동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잠시 후 오늘의 합부에서 만나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의 목성과 관련된 미스테리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7일 표류했다 정부의 설명이었는데 말끔히 면도 뒀고요. 옷은 다림질에서 칼주름이 잡혀 있었다. 사진 한번 크게 보시죠. 건강 상태도 너무 양호해서 과연 7일간 그 거친 동해바다의 풍랑을 뚫고 내려온 사람들이 맞느냐. 이 북한 주민들을 목격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민들, 삼척 어민들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면도까지 했다. 면도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생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취사도구는 보이지 않았다. 무엇인가? 탑승자는 어민들이 안 입는 단추옷까지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북한 어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의 목선 한 척에 우리 동해바다의 경계가 뻥 뚫렸다. 이 와중에 우리 군에서는요, 대북 참수부대 특수전의 장비를 남수단의 파병부대, 일반 공병부대에게 넘긴 사실이 파악이 됐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사실상 북한에게 가장 민감한 참수부대, 적의 적장을 상대로 특수작전을 펼치는 이 참수부대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 우리 스스로 참수부대를 무장 해제하는 것 아니냐. 해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북한 눈치보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7월 중폭 개각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뿐만 아니라 이낙연 총리도 바꿀 거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하루 사이에 기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국무총리는 계속 유임, 스테이. 다만 윤해 교육부 장관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총선이 가까우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 장관과 부총리들은 다시 총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와 관련해서 특히 국무총리가 새 진영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청와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 측에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장수 총리를 할 생각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인 이낙연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붙잡으려는 청와대, 나가려는 총리실. 과연 어떻게 수렴이 될지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 설에 대해서 비판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비판은요. 조국 수석 인사검증의 총책임자가 본인이 스스로 법무장관을 갈 때는 셀프 검증을 하는 셈이 돼버려서 세상에 남에 대한 인사검증도 제대로 못했는데 본인에 대한 셀프 검증을 잘 하겠느냐라는 비판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아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최측근을 기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이 우리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터라 과연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리오 그란데 강의 비극.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엘살바도르 출신의 부녀 아빠가 어린 딸을 데리고 미국과 멕시코 접경을 헤엄쳐서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마음이 참 아픈 것이 끝까지 아빠는 본인의 티셔츠 안에 아이를 넣어서 아이를 무사히 데리고 강을 건너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 부녀의 아메리칸 드림은 참혹히 실패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진 한 장입니다. 이 사진을 받아든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Cada vez que su mamá la alistaba. 결국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 세계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전 전 장관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보영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후지모토 겐지, 김정일의 요리사, 평양에서 체포됐다라는 소문이 일본 매체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왜 체포됐을까? CIA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엉덩이 춤 논란, 잠시 후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고유정이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 광적으로 집착을 했다. 저희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를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 공개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께 뉴스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송중기 씨가 아내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송중기 씨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팬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전해왔고요.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송중기 씨 측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서로의 비난보다는 원만한 이혼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점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뭔가 이혼 사유가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송중기 씨는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 속보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김배민 박사님, 네. 사실 세계 커플이었어요. 송중기, 송혜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커플. 결혼하고도 공식석상에서 두 사람이 모습을 보였고 또 송중기 씨는 뭐 여러 작품 활동을 송혜교 씨도 이어왔죠. 두 사람이 함께한 뭐 태양의 후예 이후로도 활발히 왕성히 작품 활동을 해온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타깝고 느닷없고 좀 안타까워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팬들이 많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요. 국내 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뉴스를 대서특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태양의 후예가 이 국내 팬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성공한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태양의 후예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너무나 좋았고 그 열애하는 장면 때문에 저 연애가 만약 현실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근데 정말로 현실이 돼서 2017년 10월 달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 커플이 탄생한 겁니다. 근데 송송 커플에 대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올 봄에 중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불화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매체에서 불화설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이거 다 가짜뉴스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불화설을 얘기했던 보도를 보면은 일단은 송혜교 씨가 공항에서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건 좀 황당하지 않냐,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다는 건. 그리고 두 번째는 송혜교 씨 인스타그램에서 송중기 씨를 삭제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사실 알고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면서 이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죠, 저희도. 이게 올 봄에 네.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급작스럽게 이와 같은 송중기 씨 입장문 전문을 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약간 가정 내에서의 뭔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잘잘못에 대한 얘기는 아마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많은 이 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송혜교 씨가 송중기 씨를 상대로 결혼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발언을 했던 대목이 있는데 송혜교 씨의 그때 당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준기 씨를 만나러 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그 좋았던 이미지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었고 자, 지금 특히 누나예요. 송혜교 씨가 누나고 송중기 씨가 남동생인데 연상연하 커플로서 아름다운 커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던 한국을 뛰어넘는 두 톱스타의 결혼 소식이었는데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신청에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려서 저로서도 좀 많이 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마음인데 최진영 변호사님, 이 법률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혼 조정 신청이에요? 이혼 소송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다른 그렇습니다. 거죠? 사실 그 이혼을 하는 방법이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네. 대부분이 한 7, 80% 이상은 협의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그 조정으로 갔다는 것은 협의해서 이혼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그 송중기 씨가 이혼을 요청했지만 이 그 상대방 측에서 이혼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소송은 사실상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공개 절차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조정 신청을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협의 이혼을 하려다가 만약에 이게 원만치 않으면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럼 그래서 협의 이혼은 현재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제 같은 경우에는 마치 홍상수 감독이 그 현 부인을 상대로 해서 최초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정을 해서 해도 조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갔다가 얼마 전에 패소를 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소송을 먼저 했다는 것은 현행법상 이른바 유책주의, 한마디로 이혼의 어떤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봤을 때에 남편인 송중기 씨가 이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인하게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는 그 보도 자료에 보면은 내부적인 어떤 그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앞으로 이 조정이 어떻게 될지 결국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 그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많은 어떤 그 팬들의 관심은 누구한테 예. 판단에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발언하신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뭐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통상적인 그렇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짚어주셨어요. 그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지만 먼저 소송을 했듯이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닐 수도 그렇다는 있죠. 것이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인 법조인의 감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입니다. 예, 다만 송중기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송중기 씨 측에서도 밝힌 부분인데 이게 안타까운 건 허나 소장님, 네. 이 두 사람이 아름답고 두 사람의 만남 자체도 화제가 됐었던 거였는데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두 분의 이제 신접 살림, 네, 신혼집을 구한 것도 사실은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 신혼집을 7월부터 구매를 했었습니다. 예. 한남동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을 송중기 씨가 구매를 해서 결혼식 10월이었는데 그거보다 미리 석 달 전에 그렇죠. 7월부터 예. 이제 결혼집을 100억 원의 집을 구매했다. 100억이요? 예, 100억짜리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모두들 신혼집이라고 추측을 했었죠. 역시나 두 분이 함께 사는 그 집으로 됐었고 신혼집으로 살고 있었고요. 그 후도 뭐 종부세 폭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공시가격이 53억에서 51%가 올랐다라는 얘기로 그 신혼집에 대한 부러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아마도 저 송중기 씨라던가 송혜교 씨는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판이라던가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혼을 발표하게 되는 데는 내부적 사정이 얼마나 심각했기에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누구나 부러워했던 집에서 누구나 부러워했던 짝꿍들이 만나서 결혼했던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 신혜라 커플이라던가 하이라 커플처럼 정말 예쁘게 멋지게 오래오래 부부가 살길 바랬었는데 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김정 장관님, 아직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어떨 것이다라는 추측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이제는 뭐랄까요,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더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조정 과정에서 그만두는 커플들도 있지만 지금 연예인이고 공인인데 저렇게까지 공식 입장을 낼 정도면 한쪽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기의 커플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 그 드라마에서의 내용이 정말 대한민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종류의 드라마였지 않습니까? 예. 그 배경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름도 송송, 외국어로도 송송이 굉장히 좋은 경쾌한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 더 주목을 받았고, 특히 하나는 이제 연상연하 커플이다 보니까 또 주목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동갑 커플이 연상연하 커플보다 많았다가 불과 몇 년 전에 연상연하 커플이 동갑 커플 수보다 공식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트렌드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트렌드의 상징을 보여주는 커플이다 보니 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는 이혼이 3쌍 중에 1쌍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흔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의 커플일수록 더 예쁘게 잘 살고 또 살면서 사회적으로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런 이혼율을 줄이는 데도 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커플들이 이혼을 한 게 요즘같이 이혼율 높은 세계에 또 그거는 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지금 네. 들려오는 얘기들에 따르면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좀 이제 서로 별거를 한 상황에서 뭔가 이런 이혼 조정 신청을 준비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지금 김영주 의원님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누가 누구에게 또 어떤 사람이 더 잘못했는가를 지금 우리가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파경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를 좀 정리하면서 두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사회 활동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가 주례를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주례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벌써 언더스탠딩을 아느냐? 언더스탠딩. 이해라는 말을 아느냐? 이해라는 말이 왜 영어로 언더스탠딩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언더스탠딩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거꾸로 서기.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과 부인이 서로 전혀 다른 입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서로 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남편이든 부인이 정반대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 부분이 두 사람이 굉장히 자유롭고 사회생활을 활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접점이 잘 맞춰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원만한 이혼 조정 절차에 이제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송중기 측이 이렇게 말한 만큼 이 두 분이 이제 앞으로 사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헤어지는 것도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도 전해오는 속보가 있으면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일부 당원들이 여성 당원들이 이른바 엉덩이 춤을 춰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였고 도대체 어떤 춤이었는지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들 함께 뛰어주십시오. 여성만이 세상을 구한다. 그때의 날입니다. 여성만이 자유한국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이 경북 지역의 여성 당원들의 장기자랑, 경남 지역의 여성 당원 장기자랑 순서에 갑자기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아내가 이제 속바지를 입었는데 이제 한국당의 승리라는 문구가 이제 엉덩이 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 문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지를 내리고 이제 춤을 추는 이른바 엉덩이 춤 퍼포먼스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저기서 굳이 이렇게 바지를 벗었어야 하느냐. 이른바 이게 또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좀 확대한다라는 취지의 행사였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배석을 해 있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있었던 행사였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당대표 원내대표가 있는데도 문제 삼지 않고 행사가 끝까지 다 진행됐다는 것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자들에게 이 장면이 포착이 돼서 기사화가 되고 나서야 한국당이 입장을 내놓은 건데 이 공연 이후에 각 당의 입장들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허은하 소장님, 이미지 전문가시니까 이게 꼭 왜 저렇게 해야만 했을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솔직히 너무 민망하고 저거 진짜 2019년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이라면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좀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 분명 취지는 좋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고 여성의 힘을 얘기하고 싶은 저곳에서 꼭 저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나? 정치인들은 그냥 튀면 되는 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 너무 많은 기사를 봤거든요. 모 항공사에서 회장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여직원들, 여승무원들 춤추게 하고 막 사랑 표현하게 했던 부분들, 그리고 공기관, 사기관에서 여직원들 댄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됐습니까? 예. 그러한 뉴스를 분명히 보셨을 텐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우리가 여당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야당의 그 제일 큰 야당 한국당에서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은 정말
아주 낭패입니다. 낭패다. 이건 정말 낭패입니다. 이건 어떻게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황교안 대표는 몰랐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보고 못 보면 리더가 책임을 안 지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책임을 지는 게 이 나라의 리더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여성으로서 저렇게 저 장면을 보고 있는 게 너무 민망하고요. 민망하다. 일단은 네. 민망하다. 기본적으로 여성이라 그러면 이벤트 저거밖에 안 됩니까? 여자는 꼭 춤춰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고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있었을 겁니다. 좀 다른 시각에서 여성 표심을 잡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먼 페스티벌이었어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을 위한 한국당 행사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전 발언한 것도 들어봤는데 행사 전에 우리 한국당이 한 건 할 것 같다, 여성의 힘으로 한 건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 원내대표의 말이 좀 무색해진 게 좀 나쁜 방향으로 한 건을 해서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의 지지대로 하면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뭐 강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여성의 정치 세력화, 사실은 오히려 여성의 정치 세력화는 최근에 들어서 더 약화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당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 나가면서 여성들이 당의 어떤 국회의원 수라든지 연령면에 있어서 구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 행사의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만은 마지막에 있어서 당원 스스로가 당원 스스로를 비하하는, 예. 내가 느끼기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보는, 그렇다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야말로 어떤 지지율이 30% 오르고 내년 총선에 굉장히 희망이 있다 그러면 정말 더 좋은 양질의 여성들이 비례대표든 뭐 어떤 지역구든 들어오게 하기 위한 어떤 매력적인 공간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지금 저 모습 하나 때문에 사실은 시대착오적이고 예. 아직도 성인지 감수성이 뒤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가 예. 있는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지도부들도 저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기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다 좋았습니다만 그런 행위는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센스가 없었다. 그 센스가 없었던 그게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리더십의 아쉬움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감수성도 없고 정치 센스도 없었다. 요약하자면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자유한국당 지도부 내에서 이에 대한 제지 혹은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이 이 언론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그제서야 이거를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공연이 다 끝난 후에 황교안 대표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출전 선수 단수에 위에서 5팀은 앞으로 우리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까 춤 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춤 후, 춤 전, 춤 후가 중요한데 황교안 대표는 이거 춤 후에 매년 와서 해달라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전혀 황교안 당대표도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나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닌가. 행사가 굉장히 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행사에 있었던 공연 전체적인 총 내용들을 다 바라보고 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저는 축사를 한 것인지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고 났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행사 중간에 뭔가 모종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예컨대 뭐 네. 황 대표가 하기 좀 그러면 원내대표나 뭐 당 지도부가 조금 전에 있었던 건 당원 스스로가 아마 좀 준비했는데 좀 과했다. 이것은 취지가 아니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이것은 하거나. 당 당 지도부가 만들었던 행사이기보다는 아마도 이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주관한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관을 총괄적으로 책임졌던 여성위원장이 됐든 누군가가 나서서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좀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당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면 그 후속 조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상당히 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자들 하여금도 아연실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매년 와서 공연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황교안 대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연일 계속되는 말실수라든지 뭔가 그 뒤로 있게 되는 후속 조치 대응에서 대중들과 공감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면 한 가지, 두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훨씬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국회가 일부는 열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가 아직은 합의가 총괄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로 선별복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로서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도 전혀 대중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 총괄적인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야에서는 비판의 성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성인지 감수성 제로의 행위다. 박수치고 환호하는 당신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비판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요. 저질 행태 관리 감독 못한 한국당, 당대표의 경악스러운 성인지 감수성, 더욱더 절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사전에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이었으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김 장관님. 네.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저도 참 지금 당정 한국당 소속인데 정말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당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수습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는지에 따라서 그 당이 계속 발전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정말 비판만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이걸 확실히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당내 당원들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행사에 참여한 다른 분들까지 이제 좀 같이 이 다른 일반 당원들까지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 게 전국 시도에서 이제 새벽부터 와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정치 관련이라든지 이런 강의도 들었고 또 당 개혁 방안에 관련돼서 1000명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그런 긴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장기자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순서가 경남하고 제주라고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서울부터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 당직자들은 아마 저 장면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정말 너무 돌발적인 상황에 차마 사과조차 못하고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유야 어찌 됐던 간에 네 말씀드렸듯이 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향해서 잡종 강세라는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었던 정현율 익산시장에 대한 퇴진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들이 정현율 시장이 퇴진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 시장도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정 시장이 사과 들어보시죠. 오늘 이게 여러분들 심려를 끼쳐드린 거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제 뜻이 아니었지만은 와전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화면의 상처 얼마나 컸지 아십니까? 변신의 자리 없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아니요, 편애하지 마세요. 이미 하셨으니까. 편애하지 마세요. 원래 왜 그러면 하세요? 여러분만의 대답하세요. 반응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주심호당 정헌율 시장이 사과를 했지만 잡종 강세라는 발언에 대해서 정작 다문화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 시장의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문화 가족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 발언들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 그리고 이주 배경 아동들을 심하게 시민들을 모독한 모독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시정 자리에 앉아있는 거를 사퇴하세요!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자, 지금 이 부모님들, 이 중 상당수는 이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고, 아이들이 이제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정원을 익산시장이 사퇴할 때까지 이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현재 밝힌 상황인데요. 정 시장의 문제가 될 발언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6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시장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잡종 강세라는 표현도 문제인데 본인이 좋은 취지로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그 뒷문장을 보면요. 마치 다문화 아이들은 파리 폭동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아이들로 시장이 직접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김혜연 박사님 네. 잡종 강세, 파리 폭동처럼 문제야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발언에 대한 문제보다 인식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발언에 대한 실수보다 다문화 가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있고요. 잡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이 종에 대한 섞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사람의 대상으로 잡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니까 또 우리가 혼혈을 낮잡아 부르게 되는 또 다른 용어를 쓰게 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라는 얘기들을 끄집어냈거든요. 아니, 요즘은요 강아지를 상대로 네. 잡종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맞아요. 애견이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예, 그것도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좋은 축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혼혈 강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우생학적인 관점에서의 예를 들어서 영국의 이 왕자비로 볼 수 있는 메건 마클 같은 경우도요. 미국에서 본인이 중학교 때 인종을 적으라는 설문조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만 적게 돼 있어서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런 혼혈로 지내왔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극복하고 함께 어울려 생활하기 위한 좋은 노력들을 이 익산시장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혼혈을 바탕으로 실제로 전 세계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인사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상처를 주는 얘기를 끄집어냈다라면 주민들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소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 상태에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지 않는다라면은 아마 익산시 주민들이 조금 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 다문화 이 가족분들이 거세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할 때까지 나는 이 자리 떠나지 않겠다라고 시위하는 이유는 정 시장의 해명도 불을 지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김희정 장관님 이 해명도 참 황당해요. CG 띄워주세요.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실수로 잡종이란 말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저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확 드러낸 거죠. 아니, 해명에서 어떻게 좀 튀기라는 말을 못 쓰니까 잡종 강세 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반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 100만 시대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모들이 이제 한쪽이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 정착을 했는데 저 잡종이니 튀기니 표현도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냐면 거기서 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향해서 한 얘기라는 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군의 날 대문짝만하게 정말 얼굴 색깔이 우리랑 조금 다르고, 머리도 약간 결이 다른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당당하게 우리의 국경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 이 국군의 날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뭉클했죠. 너무 멋있고 예.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국민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와닿았거든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더 보듬지도 못할 망정, 저걸 변명이라고 하세요? 보니까 시장님은 예전에 농민들한테도 뭐 돈 받으면은 화투 쳐서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말 때문에 구설에 여러 번 오르셨던 시장님인데 정말
지금은 과연 사태로도 마음이 달래질까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제 100만 시대다. 그리고 그냥 특이한 부류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인식을 정치권부터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지금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이분의 경력을 봤더니요. 행정부시사 출신의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고시를 치고 들어와서 공무원을 하고 정무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까지 하고 권익위의 상임위원으로 한 분의 인식이 고작 이 정도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재 우리나라의 관료 체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비통함 같은 걸 좀 느낍니다. 실제로 전체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혁신돼야 될 부분이 있다. 정말 그 핵심이 정말 표현이 아니고 인식의 문제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문화 과정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의원님이 얘기했던 이른바 농민 월급제 공약에 대한 설명도 마치 보면은 자기는 하늘에 있고 농민들은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희애를 베푸는 것처럼 본인이 농민 월급제를 만드는데 그거 왜 했냐 물으니까 농민들이 계획성 없이 한 번 가을에 돈 몽창 받아놓고 겨울에 돈을 화투로 다 날린 그런 사람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황당한 것이고. 농민들 앞에서 농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그렇죠. 2016년에 했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본인이 이제 그 방송 토론하면서 나는 행정부지사 1급인데 상대방 후보 당신 국토위 국장 도대체 몇 급이냐. 이와 같은 어떤 전형적인 계급과 어떤 그런 허위의식 이런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정현우 익산시장의 2016년 농민 비하 발언까지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결과 고유정이 아이에 대한 정말로 광적인 집착을 보였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음식이 상한 채로 방에 방치되는 등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이 전말들이 속속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고유정에 대한 이혼 소장 전문을 입수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고유정과 사망한 전 남편 사이에서의 이혼 소장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아이를 향한 집착과 폭언, 폭행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혼 소장에 적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찾은 친척들이 이 고유정과 사망한 전 남편 사이에서의 아기의 볼을 쓰다듬었다라는 이유로 고유정은 원고인 전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그러니까 왜 내 아이를 만져? 이런 식인 거죠. 휴대폰을 얼굴에 집어던져서 전 남편이 안경에 맞아서 응급실 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지금 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뭔가 아이를 향한 광적인 집착, 남편을 향한 광적인 화풀이.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눈에 핸드폰을 맞은 거죠. 당시에 안경을 쓰고 있어서 사실 정말 잘못했으면 실명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아니 저희 몰랐어요. 그거를 이혼 소송한 다음부터는 아예 감추질 않은 거죠. 근데 나중에 얼굴이 벗겨지니까 와, 그 여자 본성 다 드러나더라고요. 함부로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가 하면 계속되는 이혼 소장의 내용 중에는 고유정이 결혼 생활 동안 아이에 대한 집착은 광적이었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가정 및 어머니의 역할이 소홀했다. 이혼 소장 내용이에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방에서는 음식이 썩어나가는 일이 많았다. 이혼 뒤에 집을 떠날 땐 냉장고, TV 등 값비싼 물건을 모두 챙긴 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혼 소장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혼 전에 결혼 생활 중에 방 사진이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유정과 사망한 전 남편이 이혼을 하기 전에 결혼 생활 중에 방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이혼 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방에서 음식이 썩어나가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고유정과 전 남편이 결혼 생활하는 평범한 일상 중에 방의 모습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질겼는지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뒤죽박죽인 상황을 좀 사진에서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혼 후에 고유정이 집을 떠나면서 쓰레기들을 버리고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이혼 후에 고유정이 집을 떠난 뒤에 집안에 쓰레기들을 버리고 간 사진들을 이제 유가족 측이 제공을 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비닐 쓰레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남은 쓰레기들, 이런 음식 쓰레기 등등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고가의 가구들만 가지고 간 정황이 사진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허나 소장님. 네. 이혼 전에 어떤 집안에서의 사진과 이혼 후에 어떤 집안에서의 사진과 이혼 소장 내용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솔직히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워낙에 저희에게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짐승과 사람이 좀 차이가 자기 절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고유정의 모습은 짐승, 악마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 했구나 하면서 그냥 끌끌끌 혀를 차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집 정리 못하는 그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선 치우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아이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많았고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랑 같이 있는 집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혹시라도 방바닥에 떨어졌던 거 아이가 다니다가 먹기라도 하면 그땐 더 어렸을 테니까요. 그랬으면 그 아이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 정말로 이젠 진짜 놀랍지도 않고 고유정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머니라는 역할, 우리 어머니의 마음 자체가 다르게 생각이 될까 봐가 제일 많이 걱정이 되고요. 집착은 안 좋은 거고 자기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예, 무엇보다 이 지금 남편이 응급실 치료까지 받은 게 김배은 박사님 애기 셋 낳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아빠들은 내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 얼마나 그 기쁨과 이 설렘과 감동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고유정 엄마는 사실은 아빠도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그게 더 크거든요. 근데 내 아이를 친척들이 만졌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얼굴에 던졌다. 이건 사실은 통상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조리원에 가지는 않죠. 하지만 적어도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오게 됐을 경우에 정말로 이렇게 낳게 되는 예쁜 아이와 함께 이 아이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함께 아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모든 가족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아이에 대해서 잠깐 볼을 만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남편에게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와서 내 아이를 만졌다고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은 안경에 휴대폰이 맞아서 자칫 잘못하면 실명의 위기까지 갈 수 있었던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관통하는 딱 한 가지는 결국 마지막에 잔혹하게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의 모든 동기에 아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었던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 남편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전 남편이야말로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로 만나고 싶고 그때 갔던 우리가 블랙박스 영상들을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측면에서 고유정의 과도한 집착들이 결국 여기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로 씁쓸한 점을 자아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고유정 씨가 자기 자녀를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랑을 하면 나 이외의 사람들도 우리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코지 하려고 만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만지고 안아주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라든지 집안을 아이를 위해서 바닥을 정리를 하지 않고 저런 상태에서 아이랑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아이도 다른 물건 취급하듯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 데려다 놓는 그런 집착이지 인격체로서의 교류나 애정을 가진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어디에서도 드러나냐면 어쨌든 아이가 버젓이 같이 있는 펜션 안에서 남편을 살해를 한 거잖아요. 이미 거기서도 드러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 키울 때 왜 옆에 있는 환경도 안 좋아서 맹모는 3번이나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예. 바깥에 있는 환경도 봐가면서 엄마들이 이사를 하는데 하물며 같은 건물 안에서 버젓이 그 살인 행위를 할 정도다. 그리고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의붓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죽어 있는데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는지 들여보지도 않고 왜 자기 화장만 했던 거 이런 거를 봄으로써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삐뚤어진 집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뭐랑 연결이 되냐면 친권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살아있는 저 아이의 친권을 고유정 씨가 지금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남아있는 돌아가신 남편의 가족들이 이제 친권 관련돼서 가정법원에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친권은 고유정에게 가져가 있지만 가정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아이와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는 제3자를 저 미성년자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고 가정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자, 고유정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방송 초구에 이 송중기, 송혜교의 이제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속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 지금 송혜교 씨 측의 입장이 나와서 여러분께 앞서 관련 속보 있으면 전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송혜교 씨 입장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송혜교 씨 측에서는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 송혜교 씨 측이 이유를 밝혔어요. 성격 차이다.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혼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인해서 양측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송혜교 씨 측에서 냈어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신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성격 차이다라고 아마 밝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송혜교 씨 측은 그 이외의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입장도 지금 내놨는데 김영주 의원님 아까 역시 분석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작품을 같이 하면서 상당히 좀 친밀해졌고 많은 친숙한 감정들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 생활에 막상 돌입을 했지만 지금 송혜교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넘어설 수 없었던 그런 성격 차이가 여러 가지 주요 갈등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 연상연하 커플 경우에는 물론 이런 제 얘기도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송중기 씨 입장에서는 누나 같은 분에 대하여 부인으로서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더 나한테 많이 집중해 주기를 내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호흡이 만들어지기를 원했을 텐데 송혜교 씨 입장에서는 그전과 다름없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성격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고 또 정반대일 수도 있겠죠. 송혜교 씨가 굉장히 가정생활을 꾸미면서 남편이 나에게 집중하기를 바라는데 남편이 이전과 다름없는 사회생활을 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두 가지 다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러한 성격 차이를 사실은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서로 간에 어떤 조절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혜교 씨 측 입장까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됐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부탄가스를 20개 싣고 미국 대사관을 돌진한 남성. 도대체 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흰색 승용차에 부탄가스를 가득 싣고 이 앞이잖아요. 동아일보 앞이잖아요. 채널A 앞이잖아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미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아찔했던 순간이었는데요. 해당 승용차를 수색한 결과 인화성 물질인 시너와 부탄가스 20여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부탄가스를 한 박스 가득 싣고 시너까지 싣고 돌진을 했다. 과연 왜 이 같은 부탄가스를 싣고 미 대사관에 충돌을 했는지 돌진을 했는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통해서.
운전자 박모 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 하는데 나는 공안검사나 변호사가 필요 없다. 내가 이미 다 보내놨다. 뭘 보냈다는 건지 경찰 조사에서 상당히 횡설수설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체가 마약 혐의 수배자였던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어요. 경찰은 박모 씨는 부산에서 마약 관련 수사로 입건된 피의자다, 마약 피의자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마약 강안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반미단체 등 특정 정치 조직 소속은 아닌 것으로 현재로서는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인성 교수님, 마약 피의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상상의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건데, 혹시 이분이 미 대사관에 돌진할 당시에 어떤 마약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부터 좀 한번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약 간이 검사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이제 영장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지금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로 돼 있고 또 이제 마약 그 혐의 수배자로 지금 이제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한미관계도 좀 별로 이렇게 매끄럽지 않는 그런 가운데 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는 불이익스러운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건 마약 관련 대상자건 간에 일단 이 보도를 미국에서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방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그 모방 범죄의 그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련되는 건물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경호 조치를 강화를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예. 만약에 정말로 끔찍한 상상이지만 교수님, 이 남성이 미 대사관 안에 돌진을 해서 진입에 성공하고 나서 혹여 신호를 이용한 부탄가스가 폭발이라도 됐더라면 정말로 이건 전 세계적인 테러 행위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뻔도 했던 아찔했던 순간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저쪽 뒤쪽에다가 싣고는 있습니다만 거기 어떤 기폭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이 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러한 여러 가지 그 행동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것은 하나의 어떤 일종의 경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약 검사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거든요. 내가 공안 검사다? 만약에 마약 성분이 나오게 되면 처벌은 더 높아집니까?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필요 없다 횡설수설하는데 공안검사라도 체포되면 변호사가 필요하죠. 공안검사도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특수재물 손괴죄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특수재물 손괴를 넘어서 지금 경찰이 경비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그 차를 돌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가중처벌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군요. 더불어서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그 마약이 어떤 성분인지 상습성이 있었는지 이런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수재물 손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니까 거기다 더불어서 마약 성분, 더불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해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범죄로 이른바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 매우 높지 않나 봅니다. 예, 이번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인데요. 전자발찌를 찬 성폭행범이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는데 경찰이 이를 붙잡고도 그냥 집에 가라라고 귀가 조치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그제 오전 1시쯤 전남 여수시 한 모텔 40대 남성 김모 씨가 술 취한 여성의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모 씨는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무슨 얘기냐면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서 징역 5년, 지난해 출소 뒤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 중이었다는 얘기. 오후 11시부터 6시까지는 외출 금지, 모텔 등 유흥업소 출입 불가의 준수사항이 있어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일 경우에 모텔 등 유흥 숙박업소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현장을 보면요. 김모 씨는 자해하려 하고 있었고 또 여성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까지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외출 금지에 대한 간단한 조사만 하고 이 김모 씨를 그냥 귀가 조치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그 방금 지금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출입금지 장소 특정 시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보호관찰소에서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관찰소하고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았는데 최초에 이제 얘기 나온 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는 어떤 그 상황이 됐냐 그러면 바로 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할 뻔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찰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준수 위반으로 이제 그 긴급 체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게 되니까 그날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진술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그 17시가 돼서야 모텔에 있는 CCTV를 확인을 했고 17시 30분에 피해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강간 피해를 당할 뻔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두 기관 간에 사실 저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기관 간에 있어서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찰나 직전에 이제 들어가서 잡았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최초의 사례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그것을 왜 그러면 석방을 해줬느냐?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경찰이 상당히 저런 것에 대해 가지고 조심스럽고 좀 더 나아 가지고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법 집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런 그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관계기관 간에서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서로 이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협조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이 경찰이 좀 한심한 측면이 좀 큰 것 같은데 보호관찰소 입장과 경찰의 입장도 한번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호관찰소 측에서는요. 성범죄 전과 5차례나 되는 이가 전자발찌까지 차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해당 여성이 피까지 흘렸는데 경찰이 그냥 풀어준 건 문제 있다. 보강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자해로 치료받아야 될 상황이고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긴급 체포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자 폭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최진종 변호사님, 경찰 대응이 이게 맞습니까? 결국 지금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입장이 서로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보호관찰소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 취지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호관찰에 얘기하고 있는 어떤 외출 제한이라든가 출입 장소 제한을 위반했고 거기다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공공적인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의 상황 특히 지금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스스로를 해쳐서 자해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친 사람을 지금 긴급 체포를 했을 때에 오히려 추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고 더불어서 본인이 이제 전자발찌를 했기 때문에 도주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는 굳이 긴급 체포할 필요성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자해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경찰이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렇죠. 체포 후에 해야지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하는 게 앞뒤가 그렇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경찰이 현장에서의 파악을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 말씀드렸듯이 이미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데 그것을 동종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 그런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가 불명합니다만 그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석방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여성들로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 같은데 이 남성이 그냥 귀가해서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피해 여성을 다시 쫓아갈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습니다. 다시 자해를 할지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또 2차적인 피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면밀히 확인을 해가지고 범죄 혐의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혈흔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좀 더 강경 대응을 해서 2차 어떤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었지 않나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에 대한 어떤 질타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 번 이 경찰관들의 좀 미흡한 현장 대응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교수님 국민들이 불안해요. 여성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발 우리 경찰이 이런 부분
좀 뼈 아프게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어떤 범죄 예방 활동 또는 검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에 혼자 사는 1인 여성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바로 실시간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경찰 공무원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 범죄 예방 활동 또는 검거 활동을 하셔야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아마 국민들이 많은 그 응원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풀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풀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빈쌀만 왕세자 그리고 어제 서울의 한 은평구 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가 지금 2명이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박원순 서울시장.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총리의 공항 영접부터 대통령의 사실상 하루 종일의 환대를 받은 사우디의 실권자이자 세계 최대 갑부 무함마드 빈 살만. 어제 첫 방안에 한국에 약 10조 원 규모의 통큰 투자를 약속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내 기업 총수들의 깜짝 회동 또한 화제를 모았는데 어젯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에 모인 것. 재계 총수들의 승지원 만남은 9년 만으로 5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여 해외 정상과 단체 회동을 갖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15분 정도의 티타임을 가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이뤄진 짧은 청와대 오찬이 아쉬워 따로 마련한 자리다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이. 티타임이 끝난 뒤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빈쌀만 왕세자 단 둘의 독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현재 두 사람의 의욕적인 추진 중 사업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지 않느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용주 의원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빈쌀만 사우디 왕세자. 이거 어떤 분이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나요? 네. 어쨌든 그 사우디에는 수많은 왕세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서열 1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중동이 상당히 세계의 자본 투자의 중심국이 되기 때문에 두바이와 더불어서 아랍에미리트와 더불어서 한국 정부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투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하는 프로젝트, 네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거의 600조가량 되는 큰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바이만 해도 인공호수를 만들어 건물을 만들듯이 새로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사우디아라비아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이다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2010년 이후에 거의 9년 만에 성지원이라는 곳에서 거의 총수 재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성지원이라는 곳은 이재용 회장으로 있어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에요. 이병철 회장의 자택이었고 그 뒤에 작고하신 이후에 선대의 뜻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딴 게 성지원이었거든요. 성지원이군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이 그 2010년도에는 모든 총수를 정경련 대표를 뽑기 위해서 초대했지만 그 이후에 새롭게 중동 투자를 위해서 이 자리를 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삼성, SK, 현대차 5대 그룹 LG 총수가 다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그렇죠. 롯데도 있었죠. 롯데도 네, 있었고. 그래서 어벤져스 같기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효성. 예. 그다음 최태원 회장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는 정의성이라든지 또 구광모 같은 LG의 새로운 후계자가 말하자면 정경련의 새로운 세대들이 모였다. 신동민 회장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두 번째 하풀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어제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건물이 전소될 만큼의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학교 안에 있던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은 무사히 대피를 해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이 많은 학생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매뉴얼에 따라 차분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킨 2명의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 1층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학교 건물로 옮겨 붙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불길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부터 모두 대피시킨 뒤 가장 마지막에 이 여교사 2분이 구조됐다고 하는데요. 자칫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 이 교사들의 침착성이 빛을 발한 겁니다.
현장에서 끝까지 아이들을 대피시킨 2명의 여선생님들은요,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에 후송돼 치료 중입니다. 학교 측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휴교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빨리 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왼쪽 메시, 오른쪽 메시. 둘 중에 누가 진짜 메시게요? 둘 다 진짜 아니에요? 한 명은 지금 가짜라고 해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와 너무나도 닮은 이 남성. 눈매를 포함한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짧은 머리에 덥수룩한 턱수염 그리고 작은 키까지 메시와 붕어빵처럼 닮아 화제를 모은 이 남성. 20대 이란 청년 레자 파레스테시입니다. 과연 진짜 메시는 누구?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같은 두 사람. 10대 후반부터 메시를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던 파레스테시는요, 2년 전쯤 아버지의 권유로 우연히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는데 그때부터 이란의 메시다 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요청 쇄도는 물론 광고 모델 계약까지 하며 승승장구. 메시와 똑같은 그와 인증샷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서 이란의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최근 부적절한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진짜 메시인 척 여성들을 속여 무려 23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에 관해 파레스테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한 상황.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까? 나 소장님. 네. 지금 보면은 저 둘 중에 저는 아직도 누가 메시인지 모르겠어요.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지. 아까 써있던데 가짜 메시가 진짜 메시 같아요. 메시 같은 가짜 메시. 근데 저는 여기서 외신 기자에게 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디가 지금 가짜라고요? 오른쪽이 가짜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가짜.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예. 가짜 메시인데 더 진짜 같지 않습니까? 예. 진짜 속을만 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기에는 가짜가 진짜 같은데 그 외신 기자가 썼던 그 헤드라인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사를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걸 썼겠지만 가짜 메시가 여자 23명이랑 잔 거랑 안 잔 거랑 그거 누가 궁금해합니까? 저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여성들이 남자 얼굴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언제든 잠자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외신이 진짜 수준 떨어진다. 차라리 동아일보 기자의 글을 읽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얼굴을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가짜가 진짜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예. 사진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오죽이나 닮았으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한 TV 프로그램에서도 리오넬 메시에 대한 사진을 쓰게 되는데 저 가짜 메시 사진을 써갖고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바로 저 이 파레스테시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을 갖다 썼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육안으로 보기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렇게 닮았기 때문에 유명세를 탄 인물이고 이 광고 모델 등에 대한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저 가짜 메시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사람들에게는 세간의 화제가 될 수 있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대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허은하 소장님이 좋은 지적했던 것처럼 여성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가짜 메시에게도 호감을 표현할 정도의 이 메시 사랑 전 세계에서 정말로 이 리오넬 메시에 대한 사랑은 어느 국가를 제외하고도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가짜 메시에게도 열광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조영필, 너훈아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너훈아 씨는 진짜 그만큼 그 원래 오리지널의 힘이 강하다라는 건데요. 실제 지금 그 헐리우드에 가면 스타거리 이렇게 손 이렇게 찍혀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 이 손이 찍혀 있는데 있으면 가면은 마이클 잭슨하고 똑같이 분장을 해서 거기에 사진 찍고 $1를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저렇게 그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좀 본괴스럽네요. 예, 그 김정은 닮은 꼴도 있고 북미회담 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트럼프 닮은 꼴도 있고 메시 닮은 이참에 닮은 꼴들만 한번 싹 다 모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유엔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네 번째 앞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끝까지 받아내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약 2억 원의 철거 비용 등을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압류해서라도 받아내겠다라고 밝힌 것. 현재 재설치된 천막 철거 비용까지 합해지면 우리공화당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 상황. 자신의 월급을 가압류하겠다라고 밝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조원진 대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미디 서울시에 수돗물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장한테 월급 가압류합니까? 코미디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천막이 철거될 때마다 새로운 천막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박 시장과 우리 공화당 간의 갈등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철거하면 다시 치고 철거하면 다시 치고 이거 뭐 계속할 거냐라는 거예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분수 앞에 인근에 설치된 불법 천막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이 천막이 2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 박원순 시장이 왜 이석기 석방에 대한 불법 천막은 2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두느냐. 형평성 문제도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장관님. 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 첫 번째는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평화롭게 집행해야 된다는 건데 두 가지를 다 못하신 것 같아요.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 광화문에서 제일 우리가 경악했던 게 뭐냐면 김정은 위임 맞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서울 김정은 맞이당 모집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수많은 분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공권력을 동원해서 뛰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버젓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개 걸려 있었고, 그리고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이석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독재와 분단의 희생양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라고 거기도 그 천막이 아예 쳐져 있는데 그 천막 안에 취재 기자가 나가 보니까 발전기하고 가스 버너하고 휘발유까지도 다 있는 그 위험한 상태래요. 그리고 그거 다 불법이죠. 네, 그리고 2년이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인들이 농성 며칠째 이렇게 687일째 이렇게 그 아예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권력 집행을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 며칠째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렇게 특정 당에 대해서만 하니까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로 이거 불법이니까 적법하게 이런 절차를 밟아주세요라고 안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노인분들이 있을 때 그것도 날짜도 6월 25일 날 참 그런 날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막 힘을 써서 동원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를 피해 나가려면 공정하게 해야 되고 평화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확실히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 불법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요. 저 광장 혹은 청와대 앞에 도로 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면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에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불리한 것으로 비춰질 사안에 대해서는 눈 감고 외면하는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현재 지금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제 박 시장이 대변한 박 시장의 말을 좀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가 그걸 받아들인 것이고 또 그중에 일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다. 돈을 집행을 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하고 지금 이것은 이제 정치적 집회이기 때문에 그 광장에서는 정치적 집회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김정은 맞이 그런 것도 정치적 집회일 수 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하는 그런 어떤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이 짬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물론 워싱턴에 가면 완전히 시위대들이 많이 있는 자유로운 우리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누가 국민들이 봤을 때 불편하지 않는 영역은 자유는 보장해 주더라도 국민의 통행을 막거나 이런 정말 국민들의 어떤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가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저도 이렇게 길을 걷다가 내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본 적이 언제이지 싶을 정도로 하늘을 잘 안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맨날 날씨 예보만 보지. 오늘 힐링 뉴스를 통해서 하늘 한번 바라보시죠. 열심히 일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하늘의 선물은 바로 엄지척 따봉. 지금 중국에서 지난 4일 오후 6시경 중국 사오관시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보세요. 지금 구름인데 엄지척 모양, 좋아요 모양의 구름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모양의 구름이 결국 지금 영국 매체들까지 대서특필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구름을 찍어서 올린 학생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심적으로 지쳐있던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창문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구름이 야 너 따봉 이러고 있어서 놀라서 찍어서 올렸다라고 SNS를 올려서 이 SNS조차 같이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왠지 누리꾼들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풍경이다. 그리고 나 또한 큰 위안을 얻어간다라는 반응까지 현재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 뭐 여러저러 일도 많고 또 바쁘시기도 하고 또 오늘 뉴스가 좋지 않은 뉴스도 있어서 답답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올려다보실 때 어디선가 저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최고야, 엄지척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힐링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